제14장 그림자 속의 양면, 스파이와 올림픽 음모. 왔어요. 허젠웨이 국장. 칸정민이 들어서자마자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허젠웨이 국장의 어깨 위를 넘어 방안을 이리저리 살폈다. 허젠웨이 국장은 기뻐하며 칸정민의 손을 잡고 그를 거실로 끌어들였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던 허젠웨이 국장은 움직이지 않고 안경을 올려 눈을 들어 칸정민을 살폈다. 허젠웨이 국장은 국장의 모습을 보고는 화난 척 신문을 빼앗으며 말했다. 말이야, 내가 알아. 작은 칸정민이 내가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된 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어. 오늘 내가 집에 있는 걸 듣고 바로 달려왔지. 내가 저렇게 행동하니 리더 같은 태도는 필요 없고 2달 뒤면 퇴직이잖아. 허젠웨이 국장은 안경을 벗고 조롱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그가 정말 내 병문안을 보러 온 줄 알았어? 그는 자신이 알면 안 되는 일을 알고 싶어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칸정민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넌 아직 포기 못하는구나, 맞지? 칸정민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허젠웨이 국장을 바라보았고 국장은 한숨을 쉬었다. 허젠웨이 국장은 이 요년과 청년이 또다시 얽히는 것을 보고는 웃으며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다. 우차오에게서 얻은 정보 고마워. 작은 우차오는 어때? 2사람만 있을 때 허젠웨이 국장이 물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우차오가 이번에 올림픽에 참가하려던 기회는 대륙에서 사라졌고 더 이상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올림픽이 끝나면 우리는 샹샤오광의 석방을 추진할 거야. 칸정민이 잠시 멈추며 말했다. 너희 부서 회의 결과는 나왔어? 결과는 나왔지만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알고 있어. 허젠웨이 국장. 사실 나는 정보 출처가 있어. 너희가 지방부처에 전달한 문서는 나도 볼 수 있어. 다만 너희 부서의 문서는 더 절밀하고 더 유용해서 나는 알 수 없어. 칸정민, 허젠웨이 국장의 어조가 다소 엄격해지며 조심해야 해. 불장난하면 안 돼. 어떤 고귀한 목적이라도 불법으로 국가 기밀을 탈취하는 행위는 범죄야. 나 앞에서 내가 정보 출처가 있다고 말하지 마. 나는 모르겠어. 내가 한 일은 내가 스스로 책임져. 그리고 내 일은 이제 끝났어. 아니, 마음이 불안해. 칸정민이 고집스럽게 국장의 말을 끊으며 올림픽 개막식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내 생각을 말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 때 평생 후회할 거야. 그때 당신의 기분도 좋지 않을 거야. 허젠웨이 국장은 손에 들고 있던 안경을 내려놓고 칸정민은 마음이 놓였다. 이제 정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허젠웨이 국장, 나는 당신 부서가 최근 몇 건의 중요한 절밀 정보를 입수했다는 걸 알고 있어. 그 정보들은 애국 내부 강경파와 애국 정부가 국이 올림픽을 이용해 부상하려 한다는 분석, 그리고 일부 반중 개인 단체가 올림픽을 방해해 개민족의 부상을 저지하려 한다는 예측에 관한 것이야. 나는 또 알는데 당신들의 일부 정보는 직접적으로 올림픽 파괴의 배후 지휘가 바로 최근 몇 년간 국이 급부상함에 불안해진 애국이라는 것이 암시돼 있지. 이 정보들의 출처가 신뢰할 만한가 여부는 별도 이야기지만 나는 최소 당신들 스스로는 신뢰한다고 믿고 있어. 내용만 보아도 나는 확신해. 당신들 위아래가 전혀 의심을 품지 않을 거라고, 맞지? 그 이유는 여기서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아. 몇 가지 예만 들면 된다. 지금 내가 당신들에겐 티베트가 독립하려 한다는 게 애국 지원이라면 정치국부터 변방병사까지 거의 모두 고개를 끄덕일 거라 생각해. 하지만 당신들도 알다시피 티베트와 국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밀접하지 않았고 애국이 티베트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티베트가 독립을 포기한 건 아니잖아. 또 대만 전 국민이 거의 100% 애국이 은밀히 대만 독립을 모의한다고 믿지만 사람들은 지난 400년 동안 대만이 분열 통합을 반복해왔고 당시 애국 사람들은 대만이라는 땅 자체를 몰랐어. 게다가 요즘까지 애국이 아니었더라면 대만의 전 대통령이 일찍이 독립을 선언했을 테지. 얘는 더 이상 들 필요 없고 말하고 싶은 건 정보 전선으로서 조기 경보 정보를 수집하는 자체는 재난을 예측하는 것이지만 장미향을 맡으면 어디든 관을 찾는다는 식이 접근도 사람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거야. 최근 서방 학자들이 냉전 역사를 반성하면서 어떤 학자는 냉전이 완전한 오해이며 그 오해를 만든 것은 바로 애국과 훅 양국이 풍파를 일으키던 중앙정보국과 뭐라고 주장한다. 다소 과장된 말이지만 자세히 조사하면 이론이 전혀 무리하지 않는다. 당시 애국 훅의 많은 결정은 양국 정보기관의 비밀 정보에 기반했으며 현재 해제된 문서들은 많은 정보가 상대의 능력과 의도를 고의로 과장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한 뒤 애국 중앙정보국이 제공한 정보는
당시 애국 북 사이에 거대한 미사일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었고, 후기 미사일 수와 질에서 애국을 훨씬 앞선다고 주장했다. 이 정보는 애국 국민과 대통령을 크게 놀라게 했고, 그들은 미사일을 급히 생산하고 군비를 확장했다. 이 애국의 행보가 더하를 통해 모스크바에 전해지자 예상대로 북도 대규모 군비 확장을 시작했다. 이후 양국은 거의 멈출 수 없었고, 결국 북은 국력이 바닥나면서 붕괴되었다. 양국 정보기관이 고의든 무의식이든 상대의 능력을 잘못 과대평가한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온다면, 상대의 저기를 고의로 혼동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것은 영원히 입증될 수 없을 것이다. 냉전 시절 애국과 북은 언제든지 검을 뽑을 듯이 긴장했으며, 양국 모두 상대가 언제든 자신을 죽음에 빠뜨릴 것이라 믿었다. 이제 냉전이 거의 20년 전 끝났지만, 그때의 비밀 문서가 차차 해제되고 있다. 그런데 역사가와 냉전 전문가들은 놀라게도 양국이 실제로는 서로를 공격할 계획이나 음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전체 냉전 기간 동안 상대를 방어하기 위해 50년간 국가 정책을 수립했으며, 이는 모두 심각한 오해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오해는 어디서 온 걸까? 그것은 바로 애국과 북의 정보기관, 즉 중앙정보국가이다. 나는 정보요원으로서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해야 함을 이해하지만, 분명히 알려주고 싶다. 국의 정보기관은 절대로 북의와 미국 중앙정보국의 뒤를 따서는 안 된다. 이 두 기관은 정보 수집에 있어서는 뛰어나지만, 정보 분석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북의 전체 정보부, 오는 세계에서 가장 정보 수집을 잘한다. 암살부터 포르노 스파이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만, 그들은 정보 분석 부서를 전혀 두지 않는다. 원시 정보를 얻은 정보관은 정치적 올바름, 즉 반애국 성향을 느끼면 바로 북 공산당 정치국에 보고한다. 그래서 그 원시 정보는 정치국 지도자들의 코를 잡고 움직인다. 따라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허위일 경우 북의 정책은 자연히 틀어진다. 애국 대통령 리건은 원래 배우였고, 연극처럼 스타워즈 계획을 내세웠다. 그 계획은 실현 가능성조차 없었고, 원시 자료가 북 정치국 책상에 올라가자 예상대로 북도 대규모 군비 확장을 시작했다. 이렇게 북 정보계의 문제다. 북이 해체될 무렵 그들의 핵무기는 지구를 수십 번이나 폭파시킬 수 있었지만, 국민은 빵조차 못 먹었다. 북 통치자들은 애국이 곧 침공해 와서 자신들을 없앨 것이라 믿었고, 그 결과 빵은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대신 죽음의 무기에 막대한 돈을 썼다. 애국의 정보계도 문제를 안고 있다. 차이점은 분석에 있다. 애국 중앙정보국은 초창기부터 분석을 중시했으며, 원시 정보를 반드시 분석하고 의견을 달아 백악관에 보고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분석에 치중한 나머지 그 업무를 정치인과 겸업학자에게 맡겼고, 전문 분석가에게는 맡기지 않았다. 2003년이 되어서야 전문 정보 분석 학교를 설립하고 전문 분석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원시 정보가 정보부에서 행정 지도자에게 전달됐는데, 그 지도자들은 대부분 정치인으로 임명된 인물이었다. 일부 정보는 외부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이익 집단의 지원을 받아 정치적 입맛에 맞게 정보를 해석했다. 결과는 명백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하려 할 때 중앙정보국 요원들은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가 존재한다는 정보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정보가 반반 섞여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해 전달했다. 허젠웨이 국장, 나는 우리의 분석이 옳다고 확신하지만 이 정보가 진실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아. 만약 애국이 올림픽을 파괴해 국을 억제하려 한다면 그것은 전 세계의 재앙이 될 것이다. 인정하든 않든 현재 세계 경제 구도는 이미 애국과 국이 공동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국장으로서 한정민, 이런 정보를 입수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서든 경솔히 행동할 수 있겠는가? 내가 우리에게 미국을 오해했다고 했지만 미국도 우리를 오해하고 있을까? 만약 미국이 내가 분석하는 만큼 이성적이지 않다면, 그들이 우리를 오해한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것이 아니다. 칸정민은 잠시 멈칫했지만 허젠웨이 국장의 눈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그는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며 자신의 분석을 시작했다. 허젠웨이 국장, 이제는 양측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면 더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올림픽이 중요한 순간에 애국과 양국 정보기관은 동시에 매우 민감한 정보를 입수했다. 애국은 국이 올림픽을 이용해 애국을 타격하고 평화롭게 부상하려 한다는 정보를, 반면국은 애국이 극단주의자와 테러리스트를 이용해
올림픽을 방해하고 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저해하려 한다는 정보를 받았다. 두 정보가 얼마나 유사한가? 단순히 우연일까? 우리의 분석을 보면 국가안보부와 중앙정보국이 얻은 정보는 양국의 정보 요구와 국내 일부 인물들의 심리를 정확히 반영했으며, 이로 인해 두 대국의 정보기관은 곧 정보를 신뢰하고 경솔히 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방금 분석한 바와 같이 두 나라가 받은 정보는 서로 모순됨으로 진실일 수 없다.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양국 정보기관이 서로 교신하거나 교환할 수 없다고 확신한 뒤에 이 정보를 제공했다. 두 나라가 받은 내용은 의미는 정반대이지만 어조와 사건은 거의 동일하다. 예를 들어 올림픽, 파괴, 평화부상 같은 키워드가 양국 정보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한쪽이 가짜 정보를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동시에 같은 내용의 가짜 정보를 두 나라가 받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따라서 나는 판단한다. 국가안보부와 애국 중앙정보국에 정보를 제공한 스파이는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양국 정보기관이 그 정보를 중시하고 출처를 철저히 비밀로 하는 점을 보면 그 사람은 양면 스파이임이 분명하다. 허젠웨이 국장의 손이 살짝 떨렸다. 이는 칸정민의 눈에 놓이지 않았다. 허젠웨이 국장, 칸정민은 고의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말했다. 오직 당신만이 이 양면 스파이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허젠웨이 국장의 눈에는 초조함과 고통이 명백히 드러났고 간정민은 마음이 아팠다. 그는 정보 수장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스파이가 양면 스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알았다. 역사적으로 많은 정보 수장은 부인하거나 스파이가 양면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만약 한정민의 추측이 맞다면 그 스파이는 허젠웨이 국장이 여전히 의존해온 인물이며, 지금 그가 양면 스파이라고 인정한다면 과거에 제공된 모든 정보가 중화되고 일부는 고의적으로 우리에게 밥을 주는 것이었다. 칸정민은 이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고, 은퇴가 임박한 허젠웨이 국장이 이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했다. 허젠웨이 국장 칸정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양면 스파이는 미국 사람일 수 없습니다. 미국인은 국인의 심리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그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개방된 사회라 국인들이 미국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양면 스파이는 미국에 있는 화교일 겁니다. 그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으며 양측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점차 깨달았습니다. 중미 양국 모두 상대 정보기관에 진정한 정보원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이번 가짜 정보를 제공할 때 대담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방금 미국의 정보를 주었고, 미국이 국정부에 올림픽 규모 축소를 요구하려 할 때 즉시 국정부의 정보를 제공해 미국이 대테러를 빌미로 올림픽 축소를 요구한다는 식으로 전달했지만 실제 목적은 국을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측에 가짜 정보를 주어 불을 키우고 두 나라의 코를 잡아 끌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양면 스파이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동료가 연이어 사건에 휘말린 이유를 밝히기 위해 나는 현재 양측 정보기관이 중요한 정보를 받은 것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곳은 당신의 신뢰와 협조 덕분이며 나는 오래 걸리지 않아 그 양면 스파이의 계략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칸정민 허젠웨이 국장은 몸을 억지로 일으키며, 내 분석에 따르면 그 양면 스파이는 중미 양국의 중점을 받고 있다면 왜 동시에 이런 정보를 제공하려는 위험을 감수했을까? 그가 내 존재를 모른다 해도 적지 않은 위험을 감수한 것이 맞지? 그의 동기는 무엇이며 그에게 어떤 이익이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급히 알고 싶은 부분이다. 아마 최근 어떤 사건 때문에 그는 예전처럼 중시되지 않아 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닐까. 물론 더 복잡한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그의 동기를 파악하려면 그 사람을 분석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찾으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알 수 있다. 바로 당신이 가르쳐준 방법이다. 그러니 비밀 원칙을 고수하지 말고 당신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이름과 기본 정보를 알려줘. 말을 마친 뒤 간정민은 처음으로 허진웨이 국장의 표정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난 것을 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놀라며 허젠웨이 국장은 원래 가장 표정을 숨기는 노특 수요원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뒤 국장은 입을 열었다. 칸정민, 나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현재 우리 부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게 숨겨진 스파이이다. 그의 이름과 자료는 국가 최고 비밀 특급 절밀로 등급이 매겨져 있다. 너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그것은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지금 그 이름을 말한다면 그가 아직 우리를 위해 일하는 한 내 자유는 영원히 사라진다는 뜻이다. 내가 거역하고 통제 구역을 떠나거나 해외로 나가려 하면 어떤 군인이나 경찰도 사전 보고 없이 바로 너를 사살할 수 있다. 내 분석은 일리가 있지만 결국 분석일 뿐이며 내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너를 생각해서다. 나는 내가 평생 자유를 잃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해외로 나가길 바라도 말이다. 게다가 특급 절밀 규정에 따라 내가 은퇴하더라도 한 명의 수장이 내가 그 비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법정 절차 없이 종신 감옥에 처할 권한이 있다. 칸정민은 몸을 떨며 말을 멈추었다. 두 사람은 한참 침묵했다가 칸정민은 일어나서 식사를 원하지 않으며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떠나기 전 그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며 허젠웨이 국장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한마디씩 말했다. 허젠웨이 국장, 사실 나는 밝혀냈다. 내 동료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은 내 워싱턴 옛 동료 창웨이웨이. 허젠웨이 국장은 갑자기 몸을 떨며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장리는 모든 장면을 눈으로 지켜보았고 바로 뒤를 돌아서 부엌에서 나오는 허젠웨이 국장에게 큰 소리로 인사하고 스스로 문을 열고 나섰다. 치국제공항. 장리는 좌우를 살피며 공항 접객 인파 중 자신이 가장 나이가 많다는 사실에 재미를 느꼈다. 그는 예전엔 이 구역에 서본 적이 없었고 늘 누군가가 그를 데리러 왔다. 그가 만나게 된 사람들은 모두 아시의 수장이나 다른 도의 지도자들이었기에 전부 아이파 라운지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늘은 홍콩을 경유해 귀국한 아들 창웨이웨이를 데리러 온 것이었다. 시 국제 항공편은 많지 않았고 창웨이웨이는 비즈니스석을 탔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장리는 키가 크고 잘생긴 아들이 수화물을 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장리는 아들이 이렇게 많은 짐을 들고 온 것이 놀라웠다. 마치 집 전체를 옮겨온 듯했다. 오랜만에 만난 부자는 창웨이웨이를 자세히 살피며 아들은 약간 부끄러워했다. 장리는 아들을 택시 정류장까지 데리고 가며 왜 차가 없는지 물었다. 장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운전기사는 힘들어. 내가 부지청장일 때는 운전기사가 항상 나와 함께 했는데 그때는 먹고 마시는 게 있었고 얼마나 많은 담배를 들고 있었는지 모른다. 운전기사는 진심으로 충성했지만 내가 은퇴하려 할 때 스스로 따라왔고 그 뒤로는 운전기사의 아내가 퇴직하면서 거의 밥도 못 먹게 되었다. 그래서 가끔은 운전기사를 내 일 때문에 차를 몰게 한다. 이것도 라고 말하며 운전기사는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됐고 기름값은 보상받는다. 창웨이웨이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두 사람은 택시에 타고 창웨이웨이가 말했다. 아버지, 당신은 언제나 예상 밖이야. 무엇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운전기사를 장거리 운전하게 하는 게 무슨 이득이야? 장리는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웃었다. 아버지, 내 머리가 영리하다는 건 알겠지만 미국에 가서도 괜찮겠지? 맞아. 당신과 가족, 그리고 국을 생각하고 있어. 창의웨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입이 빨라. 정말 애국심이 있니? 장리는 아들이 대답하지 않자 말을 이었다. 보아하니 내가 아버지 피를 이어받은 모양이구나. 하. 장리는 웃음이 멈추고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다. 우린 매일 이 나라에 살면서 사랑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내가 외국에 나가서는 사랑을 더 많이 느끼는구나. 하지만 절대 돌아오지 말고 외국에서 잘 살아라. 그 말은 창 웨이웨이의 상처를 건드렸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좀 후회돼. 여기서도 뭔가를 이룰 수 있었을 텐데. 그렇구나. 장리는 아들의 말을 끊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내가 이렇게 열정적이고 똑똑하면 언젠가 아버지보다 더 큰 관직에 오를 수도 있겠지만 위험해. 내가 키운 몇몇 유능하고 똑똑한 간부들도 다 사고 났어. 오직 내 아버지만이 안전했지. 하지만 말은 그만하자. 두 사람은 말이 멈추고 택시는 공항 고속도로를 달렸다. 택시 앞유리 거울에 걸린 마오 주석 사진에 창 웨이웨이는 후일 보이며 운전사에게 물었다. 마오 주석을 좋아하나요? 운전사는 30살이 조금 넘은 청년으로 창웨이웨이가 물은 것을 부끄러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쓰는 거야. 악령을 쫓는 용도라서요. 그 말에 장리는 감탄하며 말했다. 마오 주석은 정말 악령을 쫓을 수 있군. 그가 지금 돌아오면 하루 만에 많은 비풍기를 몰아낼 수 있겠지. 창웨이웨이는 웃으며 아버지의 차체 뚜껑을 두드렸다. 사회는 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많아. 변화 중에 좋지 않은 것들도 있지. 그만하자, 그만하자.
장리는 어쩔 수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요즘은 뭐든 다 돈이야. 권력은 돈과 바로 연결돼. 관직에 있는 사람 중 부패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고 뒤에 있는 사람에 따라 달라. 부패할 때는 사람들을 돌보는지 여부가 기준이 돼. 국민은 간부들을 거의 물어뜯지만 나는 왜 아직 사고가 나지 않는지 궁금했어. 창웨이 웨이는 다시 웃으며 위로했다. 아버지,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즐겁게 살아가요. 장리는 한숨을 쉬었다. 내 아버지는 평생 혁명했지. 은퇴 전엔 당원, 은퇴 후엔 당원이 아니라고. 우리 당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안 돼. 하지만 몇 년 전 전국이 비상성 감염병, 비동 사태가 있었을 때 아버지, 또 그 얘기야. 창웨이웨이는 웃지 않고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며 말했다. 아버지는 전화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랬나? 장리는 또 한숨을 쉬며 아들의 말을 잊은 듯 이야기했다. 비동사태는 나에게 과거 전쟁 시절을 떠올리게 했어. 그때 우리 당은 전례 없는 활력을 얻었고 국민은 하나가 되어 비동과 맞섰다. 그때 우리 당이 이끄는 공장 노동자들은 일주일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전염병 병원을 짓고 부패한 관료들은 일시적으로 부패를 잊었다. 그때가 내가 은퇴 후 본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비동이 끝난 뒤 나는 매일 T5를 켰고 중앙 T5가 주최한 비동승리 연회회 영상을 녹화해 자주 보았다. 그 연회회에서 국민은 진심으로 당을 찬양했지만 이제는 그런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 소리는 오래전 마오 주석을 찬양할 때 쓰던 것이고 이제는 예술계가 가식적인 목소리만 내는 것 같다. 아버지, 창웨이웨이가 말했다. 그 얘기는 그만하고 즐거운 얘기하자. 즐거운 얘기. 어떻게 즐거울까? 장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비동 이후 매년 겨울 MC, 아시 혹은 치에서 비동 사례가 나오곤 했지. 그때마다 온 나라가 긴장하고 단결했으며 그때가 내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던 순간이었어. 그만 말자. 내가 돌아와서 나는 기뻐. 잠시 뒤 장리는 눈가를 닦으며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얼마나 머무를 생각이냐? 내일 나는 아시에서 열리는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거야. 창회 이웨이가 말했다. 말을 마치고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조용히 있었다. 택시는 계속해서 전진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너와 이야기들 채널에 찾아옵니다.